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 이렇고 키웠대 아들처럼. 여기서 근데- 여러분 누가 여에스터인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우리 얘기하자. 만약에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내 어린 시절에 대한 대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위해서 이 옷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옷이 저 보여드려야지. 여기 중학교 때,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제가 15살이니까 44년 전. 와, 너무너무 다행히 아직 찢어진 곳이 없어요. 좀 엉덩이 부분이 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 아직까지 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야. 감사해요. 아니, 근데 이 옷에 이 장가올 때부터 익숙한 옷인데 보관 상태가 너무 좋아. 지금도 아직은 입을만 해요. 네, 약간 좀 흥분해 있는 느낌 받으시죠? 집사람이 좀 설레는가 봅니다. 오늘요, 제가 지금 기분이 좋은 이유는 사실은 이 에스더 TV의 소 주제로 제가 살아온 길을 영상으로 한번 되새겨보는 The Story of My Life에서 오늘 이제 나의 어린 시절로 주제를 잡고 어린 시절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옛날 사진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 집사람은 제 아내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남편이 저한테 집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떤 구독자분한테 혼났거든요. 집에 주로 있는 사람은 홍해걸인데 왜 여에스터 보고 집사람이라고 하냐고. 너가 집에 더 많이 있잖아 이랬어요. 아니 근데 집사람은 원래는 비어나 속어가 아니고요.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부르는 좋은 호칭이야. 나는 해걸 씨가 저를 집사람이라고 불러도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 근데 이제 일부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아내라고. 자, 그래서 제 아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본인을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1965년도에 태어났어요. 5월 11일 날. 뱀띠. 뱀띠. 네. 근데 원하지 않은 또 셋째 딸이었어요. 딸 5 가운데 셋째 딸로 태어났고.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5대 독자셨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상은 한데 할아버님이 5대 독자, 여시향약, 그러니까 그쪽 성주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이제 대구에서 사업하시면서 그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엄청 친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위에 딸 2을 낳고 셋째인 저를 가졌을 때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집안에 있는 정원 커다란 바위 위에 뉘어놓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다 오셔서 어머님 배에 손을 얹고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셨대잖아요. 그런데 태어났더니 또 딸이 태어나서 할아버님이 구약 성서를 이렇게 뒤지다가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용감한 여성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집안은 딸 5의 셋째 딸로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진 사무엘이 안 돼서 한이 맺혀갖고 이제 이름이 에스더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진짜 그 당시 아들에 대한 선호 사상이 어마했거든요. 이거 완전 아들이잖아 에스터. 맞아요. 근데 이때 얼굴이 에스터. 당신 지금 얼굴하고 비슷해. 약간 멍청해 보이죠? 아니 근데 되게 약간 눈 있는 데가 똑같아 지금도 에스터.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아니 이렇고 키웠대 아들처럼.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워낙 아들을 이제 원하셨고,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넷째는 아들을 낳겠다는 그런 집념으로 저를 한 3-4살 때까지 머리도 남자처럼 깎이고 옷도 남자처럼 입히고 다 딸이야. 그리고 나서 제 동생이 태어났는데 또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일본 교토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딸만 넷,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임신하고 계셨거든요, 막내를. 막내. 아휴. 그래갖고 뭐 조그만 단칸방에서 초등학교 1학년 무렵이니까 기억이 좀 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저희 집에 기자분들이 몰려오고 뭐 이런 난리가 난 건 알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외국 가니까 또 재미도 있네 이러면서 철없이 갔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교토에 있는 하시모토 마사미 만션.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방 2개에
조그마한 거실 하나인데 거실에 이불이 이렇게 하나 펼쳐져 있는데 이불이 딱 펼쳐지고 나니까 그 거실이 다 덮인 거예요. 방 하나에는 저희가 2층 침대, 딸 둘 자고 나머지 방 하나에는 아버님, 어머니 주무시고 어머님도 이렇게 임신해 있고. 일본이 원래 작은 데다가 여기는 망해서 가니까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집안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망하면 그것처럼 서글픈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지나간 삶에서 일본에 있었던 그 3년이 가장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희 가족만 온전히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저희는 항상 뭐 삼촌, 고모, 할머니, 집에 일하시는 분들 바글바글 했다면서. 엄청 사람들이 뭐가 많았잖아요. 아버지도 바쁘고 어머니도 잘 안 계시고 이래서 잘 볼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많이 계셨죠. 가족끼리만 살았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못 하시니까 주로 참기름에 밥 비벼서 명란하고 김하고 먹었었거든요.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그 제 아내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집이 대구 동인동에 있는데 집이 단독주택인데 800평이래요. 그 안에 연못도 있고 뭐 엄청 집이 얼마나 크면 800평이야. 이 사진이. 이건 아이고. 아마 이게 지금 집사람 여에스터 사진이에요.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고요. 우리 여에스터 너무 예뻐요. 이게 집 마당이라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건 저희 아버지 방에서 바라보는 정원 가운데고 그 옆에 연못, 연당이 2개 정도 있었거든요. 큰 연당은 저기 뒤에 있고 여기는 작은 연당이 있었죠. 그렇구나. 그러다가 아무튼 이렇게 일본 가서 그리고 당시는 그 일본에 있을 때 첫사랑이 누가 있었다며 이름도 기억하던데. 혜건 씨 그건 첫사랑이 아니고 풋사랑. 첫사랑은 그래, 초등학교 6학년 첫사랑 때고.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해드리고요. 저는 그 일본 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살던 교토에서 조금만 걸어서 가면 이렇게 시골 밭이나 이런 데서 개구리도 잡고요. 와. 그 다음에 또 야마모토 미에코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저 자전거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친구가 그 야마모토 미에코예요. 그래서 그 교토에 있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그 친구가 자전거 타고 저보고 막 가라고 뒤에서 내가 잡고 있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제가 배웠고 또 교토는 뭐 오사카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렇게 흥겨운 마쓰리 같은 게 있거든요. 마쓰리가 뭔데요? 축제. 일본 축제에서는 이렇게 얇은 한지 같은 종이로 금붕어 같은 걸 이렇게 건져 올리거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방학이 되면 막내하고 넷째는 부모님이 데리고 한국을 잠깐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 학교 날짜나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아버님하고 이제 가까웠던 그 구로타상이라고 하는 아버님 친구분이 본인 사는 그 세컨 하우스죠. 거기에 저희 언니 둘과 저 데리고 가서 그 집 자녀들하고 그 반딧불 축제? 그 일본의 그러니까 한적한 시골 마을에 걸어가면서 반딧불도 보고 저는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어릴 때 사진 좀 자매들과 찍은 사진이 좀 있지 않나요? 그 언니 동생들하고 찍은 사진. 네. 여기서 근데- 여러분 누가 여에스터인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우리 이게 여자 꼬마가 4명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에스터. 네. 4분인데 이 중에 누가 여에스터냐 이겁니다. 이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제 큰언니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 아내 여에스터. 예. 셋째가 여에스터 동생. 제가 제일 친했던 제 동생이죠. 에휴, 이 녀석. 그리고 맨 왼쪽은 둘째 언니. 이렇게 그러니까 막내가 막내는 나오기 전에 8살 차이니까.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찍었나 이 보다. 사진은요, 제가 볼 때는 일본 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 제가 한 6살. 당신이 앉아있는 자태가 참 이쁘다, 에스터. 봐봐, 이 어린 나이에도 다리를 이렇게 다섯이 이렇게 손하고 어쩜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있니, 에스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요, 때깔에 살고 때깔에 죽고 이쁜 척하고 그게 저 한 5살 때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저 밑에 바지나 이건 저희 어머니가 공주님이어서 딴 건 못 하는데요. 그 왜 바느질로 옷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체크무늬 같은 걸로
저희 딸들 옷 만들어서 입혀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고집이 셌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근데 그 얘기 좀 해줘, 에스터. 네. 우리 아내는 딸 5 가운데 아빠가 특히 제일 이뻐했는데 그 수학 가르칠 때마다 막 싸웠다면서. 저는 사실 배우는 걸 싫어해요. 배우는 걸 싫어해서 어릴 때 일본 가기 전까지는 그 흑백 영화 있죠. 뭐 로마의 휴일이나 그레이스 켈리나 그다음에 잉그리드 버그만의 이런 영화를 거의 봤었고요.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냐면 이 어릴 때 옛날에 여러분들 주말에 극장하고 TV 앞에서 영화 많이 했잖아, 옛날 영화. 근데 에스터는 자기 이 치아가 빠진 것도 모르고 봤대. 치아를 그냥 삼켰대요, 영화. 모르는 게 아니라 치아가 빠졌는데 유치가 영화 보느라고 말하기 싫어서 그냥 삼키고 계속 영화를 본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 에스터 좀 약간 좀 사이코 같아. 맞아요. 그리고는 이제 일본을 갔는데 큰 언니는 1어 국어를 막 아버님 열심히 가르쳐요. 언니는 그걸 또 열심히 배우고 아버님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아버지가 수학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수학을 가르치다가 아버지가 공식대로 하라고 가르치는데 제가 공식대로 안 하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세냐 하면 화내는 아버지가 계셔도 끝까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안 하고 답만 적어가지고요. 아버지가 나중에 포기하고 아유 난 모르겠다 네 맘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고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 고양이 모양의 플라스틱 저금통이 있었어요. 저는 늘 앉아서 받은 용돈을 다 집어넣어요. 쓰지 않고. 여기는 그냥 진짜 하나도 안 쓰고 모으는 거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기가 차서 이렇게 외국에 갔다가 오셨는데 제 선물을 전형적인 네덜란드 집 모양의 저금통을 또 사오시면요. 저는 늘 그 지붕으로는 동전 넣고 뭐 여기 넣고 또 지폐 들어가는데 지폐 넣고 맨날 그 저금통이 찼나 안 찼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적응을 해도 도무지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야. 아니 여에스터 몰래 그 저금통을 열어갖고 다 빼서 썼다는 거야.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아니 이 녀석 지금 요 사진은 동생이네. 2살 아래 제 동생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친했던 동생인데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늘 숙제를 줘. 엄마 4월에는 뭘 사주세요. 5월에는 뭘 사주세요. 이러면서 돈이 필요한 아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우리 영국 간 둘째 아이가 밑에서 이제 뺏어 쓰면 큰언니는 아유 저 바보 같은 에스터 이러면서 많이 봤대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무조건 뭐가 있으면 다 저축을 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여에스터가 딸 5 가운데 가장 아빠의 귀여움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별명을 좀 소개해드려, 에스터. 어릴 때 별명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님이 에스터라고 부르기 힘드니까 자두의 경상도 사투리가 애추거든요. 그러니까 자두가 이렇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를 늘 애추야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 손님 옆에 가서 제가 맨날 양양거렸대요. 막 애교 부리는 거. 겨울이처럼. 아빠하고 얘처럼 이렇게 탁 붙어갖고. 그래서 양양거리는 양양이 있었고. 그러니까 양양이라는 별명이 저는 너무 와닿는 거야. 이제 나이가 60 다 돼가는데도 좀 약간 이렇게 애교스럽거든요. 굉장히 양양거리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쁨을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리고 3번째는 듣고 본 걸 그대로 말을 했대요, 어릴 때는.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난주에는 아빠하고 엄마하고 무슨 일 있었니? 라고 얘기하면 다 얘기한대요. 제가 막 줄줄줄줄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 별명은 UPI 통신이라고 그 미국의 4대 통신사인데요. UPI 그게 더 좋은 게 아니야, 그게. 고자질쟁이라는 얘기잖아. 아니 근데 그때는 고자질이 아니라 그런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라고 하면 내가 보고 들은 걸 그냥 쭉 얘기를 다 해서 그냥 할아버지가 너무 재밌으셔가지고 뭐 아빠는 뭘 했고 엄마는 뭘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UPI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고해 보니까 옛날 어릴 때 여에스터는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나는 그냥 좀 귀염받고 싶어하고 예쁜 척하고 그 와중에도 뭔가 저축하고 아끼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렇게 외국 갔다가 굉장히 예쁜 프릴 달린 속옷을 사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예쁘니까 아끼느라고 입지 않아. 아끼다 똥 된다 이런 말 아시죠? 아이, 잘 나가다 갑자기. 아니 아끼다 똥 됐다니까요. 아버지가 사온 핑크색 속옷 프릴 달린 거 안 입고 서랍 속에 넣어뒀다가 어느 날 내가 입으려고 딱 봤는데 허벅지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제가 얼마나 충격 받았는데요. 후속편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의과대학에 오게 된 거예요? 저희 여자 형제는 모두 다 음악을 했었거든요. 큰 언니하고 저하고 피아노, 둘째 언니 첼로, 제 동생이 바이올린. 그 이유는 제 어머니가 6.25를 겪으면서 이제 아우슈비츠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유대인을 학살한 그 수용소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전쟁이 나도 음악가는 죽이지 않더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음악가 하라고 음악을 다 시켰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에 저는 누군가를 아주 고의적으로 속인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처음일 거예요. 거짓말로. 무슨 거짓말? 피아노 선생님이 번호를 1부터 10까지 쭉 적어서 피아노 연습 한번 하면 동그라미를 치게 하세요. 근데 제가 너무 연습이 하기 싫어서 한두 번 연습하고 7, 8개를 치는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워낙 싫어갖고. 너무 싫었어. 왜냐하면 저는 그전에는 무슨 거짓말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그 거짓말까지 하게 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제가 워낙 외국 영화를 좋아해서 외교관이 되어야겠다. 외국어하고 외국도 다니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을 초대해서 라디오 인터뷰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그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와. 제가 예쁘지 않아서 아무래도 외교관을 하면 이 국위 선양에 도움이 안 될 인물인 것 같아서 그걸 라디오 인터뷰에서 프로그램 제목은 생각이 안 나고. 프로그램 제목은 생각 안 나고. 보라마는 그랬을 거예요. 대구 사투리를 했겠지. 제가 얘 얼굴이 못생겨서 얘기가는 알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그렇겠죠. 얘기했죠. 왜냐하면 전 지금 이제 대구 사투리를 별로 안 쓰는데 제가 얼마나 심하게 대구 사투리를 썼냐 하면 그 기억난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갔잖아요, 관악에.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폼 잡느라고 좀 옷을 좀 예쁘게 입고 다녔거든요. 막 그랬죠. 이렇게 부츠도 신고. 눈에 확 띄어.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딱 따라왔던 남학생이 나한테 말을 딱 걸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같은 의예과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뒤를 확 돌아보더니 지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잘 몰라 해. 해서 걔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서울에서 자란 애들은 그런 사투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패션만 보면은 뭔가 세련된 강남 아가씨인데 몇 진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너 사투리 엄청 심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라디오에 나갔어도 이제 제가 못생겨서 못하겠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서울에 또 의과대학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둘째 언니든 다 서울 음대 다 들어갔고 또 밑에 동생은 예고 다 악기를 다 한 음악인인데 사실 이제 그 제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시키면 좋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 초등학교는 워낙 치맛바람이 센 초등학교여서 그 학부모님들이 학교 성적을 언제부턴가 발표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돌아와서 5, 6학년을 보낸 동안에는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갔더니 전교 등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결정적으로 재수없는 멘트가 나오는데 여러분 양해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 시험을 치는데 월요일부터 시험이면 목요일부터 제가 쫙 스케줄을 짜서 그때는 제가 한 2-3시간씩 자고 해요. 보통 때는 이렇게 그냥 쓰러져 있다가 그러면 4일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전교 1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 공부하고 전교 1등이라고 계속 폼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인 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때는 국어, 영어,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과외 금지였거든요. 과외가 있으면 저는 과외를 못 받잖아요. 체력이 약해서 밤에 잠을 자니까. 그러면 제가 과외를 안 받아서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다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니까 전교 1등이 나오고
그래갖고 대구에서 뭐 교장 선생님이 네. 우리 학교의 여에스터 학생으로 말하면 이번 전국 무슨 모의고사에서 고3 때 고등학교 때는 수요일부터 5일 공부하니까 또 전교 1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3 올라가려고 하는 그 겨울방학이 시작될 때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경북의대를 가서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의대가 경북의대가 제일 제일 좋거든. 좋지. 그러니까 저를 서울로 보내기 싫으신 거예요. 네. 저희 집하고 담붙은 곳에 경북외과라고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 경북외과 옆에 병원을 차려줄 테니까 거기서 개업을 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 딸의 반응이 뭐냐? 아버지한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저희 집에 제일 구석방으로 옮겼어요. 2달 반 계획을 세웠죠. 나 서울로 가야겠다. 아, 아빠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야겠다. 이 집을 네, 떠나야겠다.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경북의대는 안 된다. 그리고는 이제 2달 반을 16시간씩 매일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맨날 몸이 약해서 뭐 누워 있고 그랬는데 그때는 집념을 갖고 집념이었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요? 2달 반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3월에 첫 모의고사를 봤는데 나 이런 자랑 막 해도 돼? 뭐 해요, 얼마든지. 저기 대구 시내 1등 하고요. 어허. 저기 전국 여자 수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막 조회 시간에 그걸 막 매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울의대에 당당히 들어오셨네. 그리고 나서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대구에 있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합격하니까 아버님이 기뻐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막 그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우리 딸이 서울의대 들어갔다. 저는 그때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경북의대 가라고 했는데 서울의대 가니까 너무 좋아하셨고 또 언니들하고 이제 또 함께 있으니까 아버님이 진짜 좋아하셨어요. 그때가 84년도지요. 제가 84학번이니까 84년도. 근데 그 당시에 뭐 사진 하나 뭐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맞춰보세요. 누가 여에스터이겠습니까? 보자. 다 맞추신다. 왼쪽에서 2번째. 그러니까 제 머리 너무 촌스럽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많이 우울했다면서요. 개나리만 보면 막 울고 그랬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부끄럽지만 이제 제가 어렴풋하게 제 우울이 시작이 된 건 고1이었던 것 같아요. 고1에 저는 처음에는 학교가 바뀌어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나 싶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언니들이 막 대학에 합격하고 동생도 서울예고 합격하니까 그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서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집에 있는데 굉장히 표현하지 못할 아주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좋아지고 하지만 어김없이 약간 쌀쌀한 찬바람이 부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3월 달에 입학하고 나서 우울한 느낌이 오고 저는 이제 휴일이면 그 좌석버스 타고 이렇게 반포대교를 지나면 반포대교 강북 쪽 끝날 무렵에 개나리가 많이 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나리 보고 좀 뭐 울먹거렸던 기억이 나요. 아니 언니도 있고 뭐 그럴 텐데 친구는 없었어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라도 사귀지 그랬어?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겠죠. 제가 우울증 끼가 있어서 우울한 것도 있었고요.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글쎄 알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었어요. 네, 그 남학생 얘기 좀 들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유일하게 다녔던 학원이 김인환 영어학원이에요. 새벽 6시 반이고 7시 조금 넘으면 끝나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더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초등 6대부터 아는 애야? 야, 뭐야 또 그럼 제 뿌리가 깊구나. 그럼 뿌리가 깊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김인환 영어학원을 다닐 때 그 친구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가끔씩 제가 이제 집 올 때 같이 오고 그리고 어떤 강아지가 어떤 새벽에 막 저를 쫓아오니까 제가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막
무서워하는 걸 보고 그 친구가 놀려서 제가 가방으로 그 친구를 이렇게 확 때렸는데 그 친구가 이 자전거 채로 어떤 가게로 이렇게 들이받아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의 추억이 있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각 학교의 대표들이 경주에 화랑교육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랑교육원에 갔더니 또 그 친구가 있어서 말은 섞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스쳐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서 갔는데 그 친구 고등학교하고 제 고등학교가 담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 고등학교 있는 줄을 몰랐는데 어느 날 그 문구점에 뭘 사러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오, 우연히. 우연히. 너무 반가웠겠네요. 너무너무 반갑고 떨리고 설레고. 너무 좋았어요. 뭘 너무 좋아, 좋기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분하고 아름다운 첫사랑을 한 거예요. 아름다운 짝사랑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당신이 그 선생님을 일방적으로 좋아한 거였구나. 근데 그게 이거 참 들어보세요. 대학을 왔는데 그 친구 고등학교하고 우리 고등학교하고 조인트 서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 외백이라고 하는 중국집에서. 유명한 데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 중국집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같이 왔나?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차를 마시러 가는데 난 통금 시간이 있어서 집에 가야 된다고 딱 오니까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바래다 준다는 거예요. 그죠? 딴 여학생도 있는데 그럼 벌떡 일어나서 바래다 준다고 하는 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는 좌석버스를 타고 반포까지 오는데 이제 그 친구가 나보고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봐요. 이야. 그래서 나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는 너는 했더니 자기도 없대. 그래서요. 제가 문무대 3월 달에 가잖아요. 남학생들은 군대 잠깐 가기 전에. 문무대 갈 때 제가 학을 1000마리나 접어줬거든요. 학을 1000마리를? 진짜 했어? 진짜. 미안해요, 이걸 씨. 아니, 그러니까 그 색종이 같은 걸로? 예. 나 이 얘기 처음 듣는데? 와, 에스터 TV 아니었으면 나 죽을 때까지 몰랐을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접어? 와, 진짜 엄청 쌤납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잘 안 된 거야.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미 사귀는 여성이 있었거든요. 네, 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학을 1000마리나 접어줬는데 그 친구한테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듣고 너무 슬펐어요. 아, 참나. 해골 씨도 그 후배. 난 근데 그게 학을 1000마리 접고 이런 짓은 안 했어. 해골 씨, 크리스마스 날 눈이 뭐같이 오는데 라흐마니노프를 들으면서 그 집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거요? 그건 내가 채여갖고 그런 거고. 나도 채워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둘 다 채인 신세네. 아무튼 너무 잘 만났다. 그러니까 서로 아껴야 돼요. 진짜 고맙다. 나도. 근데 이제 당신 대학 생활하면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 제가 예과 2학년 12월 종강을 며칠 앞두고 그때 우리 종강이 거의 크리스마스 다 돼서 했잖아요. 이제 아버님이 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말기고 여명은 4 내지 6개월이라고 얘기를 이제 종강할 때 들었어요. 그래서 대우를 내려갔죠. 저는 이제 제가 울거나 슬픈 모습을 보이면 아버님이 힘들어 하실까봐 아버님을 만나서 제가 울지 않고 그냥 의연하게. 그렇게 평소처럼 됐는데. 아니, 그게 딸 5이 다 그랬다면서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서요. 예. 그게 아버지를 힘들게 안 해드린 거다. 맞아요. 그랬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때 그게 섭섭하셨다고 나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어떻게 에스더가 내가 이렇게 죽는 병에 걸렸는데 저렇게 웃고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컨대 집에 애경사가 있고 할 때, 특히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냥 막 꾹꾹 참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같이 울어야 돼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냥 같이 이렇게 울고 막 슬퍼하고 아빠하고 매달리고 막 울고 그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많이 기억나는 게 아버님이 젊었을 때는 할아버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30대 무렵부터 스님들하고 많이 친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본과 1학년에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동안 사자의 서라고 하는 그래. 그래서 집에 맞아요. 유래한 책이라면서요.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만든 책. 예. 그 그 책을 제가 아버님 곁에서 계속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 아팠던 기억은 아버님한테 그 책을 이제 한두 시간 이렇게 읽어드리고 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고 저녁 식사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드리다가 나와서 과자를 먹었어요. 비스켓을 먹었다면서. 예, 근데 그때 정말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죽어가시는데 배가 고프고 비스켓을 먹으니 그 비스켓이 맛있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데 나는 배가 고프고 뭘 먹으니까 맛있고 약간의 죄책감도 있고 그런 거네요. 죄책감이 많이 들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었다면 제가 어떤 걸 더 해드리고 싶었냐고 얘기를 하신다면 아까 혜글 씨가 얘기했던 건 맞아요. 제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더 드러내고 그냥 저는 이렇게 좀 완벽하고 예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런 딸이길 원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조금 더 살갑고 조금 더 스킨 컨택이 있고 또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한 번도 아버지가 뭐가 힘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걸 제가 언제 느끼냐면 요즘 저희 아들 또 이제 큰애는 장가가고 둘째하고 있으니까 둘째가 가끔씩 영우가 저한테 엄마 오늘 어때요?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그런 아버님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그냥 멀리서 보는 아버지, 그냥 딸로 잠깐 보는 아버지, 15년 된 바지를 입고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버님하고 운문사도 가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운문사 스님들이 많이 와서 케어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당신이 그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임종 당시에는 연락도 안 하셨다면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2달이 지나고 저는 개강을 해서 본과 1학년으로 이제 올라갔죠. 그때부터는 공부 무지 많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해부학도 있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제 저희가 서울에 딸이 이렇게 올라올 때면 아버님이 장시간만 사용하셨는데 거의 의식이 없으신데 제가 다시 학교 가야 된다고 했더니 이렇게 장지갑을 열고 아버님이 늘 주시는 용돈이 이제 20만 원씩 주셨어요. 제가 그걸 받고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쯤이 해부학 땡시험이었죠. 중요한 시험. 해부학 땡시험은 해가 잘 알죠. 해부학이 아무튼 제일 학점이 큰 의대생들은 본과 1학년 때 해부학을 망치면 그냥 의과대학 내내 포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땡시험 와중에 아버님 부고를 받은 거예요? 부고를 못 받았죠. 제가 시험 보기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험을 제가 망치면 안 되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 저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냥 다시 동대구역에 내렸는데 운문사 스님 2분이 마중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2분 오신 거 보고 알았어요. 예감을 했구나. 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조금 재미가 없었고요, 공부도.
특히 뭐 예과 때는 더 재미가 없었고 본과 때는 1, 2학년 때까지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너무 다행한 건 제가 본과 3학년이 되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실습을 돌거든요. 실제 환자도 보고. 근데 실제로 환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아, 의사가 나한테 맞는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 그 질문 주셨는데 홍 박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의과대학에 갈 것인지 다시 간다고 했다고 하고요. 저도 글쎄요. 당신도 의사가 잘 맞고 환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죠.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사업을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의 밑바탕에는 오랜 기간 환자를 보고 또 그분들의 건강이나 영양에 대해서 고민한 것들이 묻어나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니까. 네, 주님, 저는 사실은 가정의학과긴 하지만 그 전에 정신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정신과를 전공할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턴을 돌면서 그 소아정신과를 돌게 됐거든요. 그런데 성인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하고는 제가 소통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가 못 견딜 것 맞아. 같아서 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가정의학과를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정의학과 의사하면은 좀 뭔가 좀 공부도 못하고 경쟁에서 낙오돼서 가는 데다. 나 공부 잘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우등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의 가정의학과 간분들 가운데 뭐 서울대 차석도 있고 그리고 그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오늘날 그 의료의 빅파이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금연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의학의 파이를 키운 역할을 했고 그래서 자꾸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의과대학까지 한 걸로 하고 제가 인턴 레지던트 때 에피소드 많이 얘기해 줄게요. 네, 여러분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